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역사 뭐 이런 거 좀 배웠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트랜잭션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합시다. 자, 민팅. 자, 일렉트로닉 머니에 대한 민팅을 어떻게 하는지, 주소를 어떻게 하는지 자, 보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자, 디지캐시 뭐 비트코인 이전에도 캐시 시스템 많이 있다고 했었죠. 자, 100달러짜리 가치를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쉬운 방법은 은행에다가 100달러 예치해 놓고 그걸로 그냥 디지털 화폐 만들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쉬운 방법은 그렇게 예치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치한다. 뭐 또 다른 방법은 돈 대신 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골드 뭐 이런 거, 이골드 같은 경우는 금을 예치하고 그만큼을 이제 디지털 화폐로 만들어 가지고 돌리는 거였고, 디지골드 같은 경우는 뭐 풀 뭐 100달러라고 하면 100달러치 금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일부만 해가지고 네, 사용하는 게 있었죠. 여하튼 다 이것들 보면 패깅하는 거예요. 실제 뭐 실물 자산이 됐든 아니면 실제 돈이 됐든 그거를 디파짓 해놓고 그거에 해당되는 양만큼 디지털 화폐로 돌리는 거고, 지금도 이렇게 사는 것들 있죠. USDT인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 암호화폐 중에 예를 들어서 US 달러를 예치해 놓고 그만큼을 발행하는 뭐 그런 암호화폐들도 있죠. 여하튼 이제 이렇게 예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게 역사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그냥 희소한 것들이면 뭐 되지 않느냐, 뭐든지 희소하게만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그걸 가치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뭐 가장 간단한 건 희소한 거는 금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희소한데 그 외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뭐였냐면, 희소하게 만들려고 금 또는 뭐 돈, 다이아몬드 이거 대신 뭘 했냐면 계산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을 많이 하면 희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계산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 컴퓨테이셔널 퍼즐은 처음에 나온 게 뭐 이런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었고, 처음에 넣었던 거는 뭐냐면 이메일 스팸을 막으려고. 그 여러분들 요즘은 뭐 스팸 오면 스팸 필터가 다 걸러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하튼 굉장히 많은 스팸 메일들이 있죠. 그래서 엄청 메일을 많이 받는데, 이 스팸 메일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로 뭘 생각했냐면 이메일을 보낼 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하나를 보낼 때 원 이메일을 보내려면 예를 들어서 뭐 1초라든지 뭐 5초라든지 이런 식으로 5초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초나 5초 뭐 이 정도면 뭐 친구한테 이메일 보내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5초 뒤에 이메일이 가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스팸 메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10만 통 이런 식으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스팸 이메일을 보내려면 10만 곱하기 5초. 50만 초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팸을 보내기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팸 이메일을 만능 정도로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어떤 문제를 풀게 한다. 즉 이메일 같은 걸 하나 보내려면 이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 답을 붙여서 이렇게 보내주면, 그러면 스팸 그 서버가 이 이메일이랑 뭐 푼 대답을 체크해가지고 이게 맞는 경우에는 계속 포워딩을 해주고, 이게 틀리면은 그냥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어프로치로 처음에 나온 거였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퍼즐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퍼즐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또 쓰는 데가 어디 있냐면 해시, 캐시 이런 데도 이제 퍼즐이라는 걸 써서 캐시를 만드는 용도로 썼던 거죠. 독립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건 도대체 비트코인에 보면 여러 가지 뭐 구조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에 해당되는 다 백그라운드, 히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퍼즐이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되느냐,
그걸 살펴볼까요? 일단 퍼즐이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이 퍼즐은 당연히 이제 스팸 막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이메일에 스페시픽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이메일이 쭉 있으면 여기 이제 답을 붙이겠죠. 답을 이렇게 붙이는데 이거를 만드는 사람은 5초가 걸리지만 이 답을 체크하는 사람은 체크는 쉬워야 되겠죠. 체크는 뭐 1ms 안에 된다든지 체크는 쉬워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만 체크하는 건 쉬워야 된다.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메일 보낸 거랑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메일을 또 보낼 때 독립적으로 계속 5초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풀었으면 뒤에서 1초가 걸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독립적으로 계속 똑같이 오래 걸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independent of the other. 그래서 각각의 문제들이 각자 다르게 나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걸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전용의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고 아니면 프로세서가 빨라질 수도 있고 멀티 프로세서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 난이도를 항상 5초가 되도록 난이도 조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difficulty 레벨을 손쉽게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난이도를 좀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퍼즐이면 좋겠다. 이런 거가 이제 필요하겠죠. 이거에 맞는 거를 이제 비트코인도 쓰고 있고 이대로면 좀 다른 형태로 쓰고 있고 뭐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이런 퍼즐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트코인이나 비슷한 그 전에 있었던 게 뭐가 있냐면 링크드 타임 스탬핑 레저라고 하는 레저가 원장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그림을 보면 이제 이게 원장이에요.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죠. 내용이 막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몇 시에 이 문서를 만들었는지 시간이랑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서명이 들어있어요. 전자 서명. 그 다음에 또 문서를 만들게 되면 이 문서를 만들 때는 이 앞에 있는 문서에 대한 포인터, 이게 사실 해시값이죠. 해시값. 이 전체 내용을 해시에다 집어넣고 만든 조그마한 값. 해시의 아웃풋은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건 256비트고 해시 입력은 뭐 훨씬 클 수 있겠죠. 뭐 이거는 뭐 2000비트 뭐 이런 식으로 상관없겠죠. 해시 비트 입력은 아무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해시 값을 집어넣고 전체 문서에 대해서 시간도 넣어서 서명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링크들. 그래서 링크가 계속 걸려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면 자, 이 문서의 내용이 하나 바뀌었다. 첫 번째 문서 내용이 바뀌었다. 그러면 해시 값도 바뀔 거고 EFC 값이 바뀌니까 또 여기 해시 값도 바뀔 거고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이 줄줄이 다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앞에 게 바뀌면 뒤에 게 줄줄이 바뀌는 그런 형태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링크드 타임 스태핑 레저라고 하는 게 나왔었어요. 사실 요 기법이 이제 이게 91년도에 나왔었는데 비트코인에서도 또 사용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에서는 여기서 서명 대신 딴 걸 쓰고 있을 뿐이지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블럭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막 연결되는데 이 개념이라는 게 하는 게 사실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링크드 타임 스탬핑 그래서 나온 개념이다. 링크가.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서명해 붙고 또 연결하고 또 연결하고 연결했는데 이거를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걸 해보고 있다. 한 게 있었어요. efficient linked time stamping. 얘는 뭐냐면 아까 같이 이런 조그만 것들을 매번 이렇게 이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모아요. 좀 모아가지고 모아서 뭐 트리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아까처럼 링크드로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은 거를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블럭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블록체인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에 보면 이 전치에 대한 해시값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앞뒤 순서가 중요하지 시간은 별 필요 없어서 시간은 빼버리고 그 다음에 원래는 전자 서명이 있었는데 전자 서명 대신 딴 거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나오게 된 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랑 비트코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비슷하죠. 링크드 타임스탬핑도 블럭이라는 게 있고 이거에 해당되는 게 이어져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전 프리비어스 값에 대한 해시 값이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타임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 들어있었는데 비트코인에선 타임과 시그니처 대신 다른 걸 집어넣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왜냐면 서명을 하려면 뭔가 이 블록을 만드는 사람을 믿어야 되겠죠. 전자서명을 제대로 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가정을 없애야 되니까 비트코인에서는 누구도 믿지 않는 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자서명이라는 걸 없애버렸다. 그래서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뭐 절대적으로 언제 만들었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상대적인 순서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어주는 걸로 끝을 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서명 대신 이거 서명을 안 썼는데 그럼 뭘 쓰느냐? 뭘 썼냐면 앞에서 배운 컴퓨테이셔널 퍼즐. 이 블럭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게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전자서명 대신 계산하는 걸로 바꿨던 거죠. 그래서 중앙에 트러스트한 서버 같은 거 없이 계산으로 아무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퍼즐을 넣었기 때문에 하나의 블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을 우리가 딜레이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디피컬티 정도를 어떻게 조절에 따라서 각 블럭이 뭐 1초마다 만들어지게 할 수도 있고 10분마다 하나씩 만들어지게 할 수도 있고. 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아이디어, 즉 컴퓨테이셔널 퍼즐이랑 그 다음에 저 링크드 타임스탬프, 링크드 타임스탬프 이거를 두 개를 엮어가지고 뭔가 만들려고 했던 게 비트코인의 최초가 아니에요.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비머니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름도 비슷하죠. 자, 비트로 되어 있는 뭐 머니.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비트 골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뭐 이다이 그런 사람이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제 그냥 쉬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알려져 있지만 누군지 모르죠.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루머들을 쭉 정리한 건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는 시작은 2007년도 정도에 이제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비트코인 도메인 같은 거는 2008년도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화이트 페이퍼도 2008년도에 릴리즈를 하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코드가 나오고 2010년부터는 아예 이제 더 이상 메인테넌스도 안 하고 비트코인에서 떠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 그러니까 여러 명이 집단으로 그냥 똑같은 이름을 공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마도 한 명 같다. 왜? 글을 쓴 문체 같은 걸 봤을 때 여러 명이 쓴 것 같지 않고 한 명이 뭐 이메일 같은 거 글을 쓴 스타일이 한 명 같더라. 그래서 한 명 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뭐 비트코인 코드를 짜놨는데 그 코드를 보니까 이 여러 명이 짠 거 아닌 것 같고 한 명이서 개인적으로 다 이해해서 짠 것 같더라. 어, 뭐 그런 의미죠. 그런 거였고 그러면 이 사토시 비트코인을 만들 때 이전에 있었던 이캐시라든지 그러니까 이캐시에 대한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느냐? 그냥 자기가 다 생각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기존 릴레이트 웍을 공부해서 만든 거냐? 봤을 때
화이트 페이퍼를 보면 알겠다. 화이트 페이퍼가 뭐 대단한 페이퍼는 아니었고 거기에 일단 논문처럼 사이팅을 해요. 사이테이션을. 그래서 인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타임 스탬핑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시 캐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비캐시도 다 사이테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비트골드도 뭐 애드하고 있고 사이테이션을. 네. 근데 사실 뭐 이머니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더 뒤에 나왔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당연히 해시캐시 타임스탬핑을 알고 있었고 뭐 그렇게 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들죠. 네. 그럼 이 사람이 아카데믹 사람이냐 아니면 인더스트리 사람이냐?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아카데믹 같지는 않아요. 인더스트리 같아요. 왜냐하면 화이트 페이퍼를 저는 읽어봤는데 그 학교에서 쓰는 것보다 좀 못해요. 뭐 그 정도로 이렇게 포멀하게 잘 적혀 있지는 않고 약간 리포트처럼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더스트리 같은데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인더스트리든 뭐 아카데미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왜 이 사람이 계속 익명으로 남아있고 내가 만들었다고 하지 않을까? 자기가 만들었다면 유명해지긴 하겠죠, 그렇죠? 유명세는 할 거고 뭐 광고도 찍고 사실 비트코인 엄청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신변의 위험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일단 이 사태 상황이 뭐가 유행했냐면 사이버펑크 이런 게 유행했었어요. 지금도 있죠. 사이버펑크. 그래서 익명으로 뭔가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게 이제 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로 처음부터 숨겼던 거고. 그리고 지금은 자기 아이덴티티를 공개 못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는 종이 수십 조, 수백 조 될 텐데 뭐 가족이라도 납치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뭐 탈세라든지 뭐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소도 당하고 하기 때문에 재미로 만들었는데 이제 잡혀가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냥 돈도 이제 못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장부에 보면 초기에 만들었던 비트코인이 이제 그 돈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계속 사람들이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참 동안 안 움직이고 있고 아마 그게 움직이면 이제 사토시가 나타났다고 하고 다들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런 상태. 그리고 뭐 그런 이유들이죠. 사이버펑크랑 조심스러운 거. 음, 시큐리티도 문제가 되고. 음. 아마 저라도 이름을 못 밝혔을 것 같아요. 전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 쪽으로 가봅시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 속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볼 게 비트코인 트랜잭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시간이 되면 스크립트도 보고 뭐 다 보도록 합시다. 자, 비트코인 트랜잭션. 자, 비트코인은 UTX라고 얘기를 해요. Unspent Transaction Output. 이게 뭐냐면 이제 블록체인에 보면 뭐 비트코인은 이 블럭이 있고 이 블럭 안에는 뭐가 있냐면 트랜잭션이 들어있어요. 트랜잭션들이 여러 개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각각 하나의 트랜잭션의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트랜잭션 모양을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두 부분인데 하나는 인풋 부분 그리고 아웃풋 부분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인풋은 뭐냐면 블록체인의 이 인풋은 다른 트랜잭션을 포인팅하고 있어요. 다른 트랜잭션의
다른 트랜잭션들 보면 똑같이 인풋이랑 아웃풋이 있겠죠. 다른 트랜잭션의 아웃풋을 포인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웃풋은 당연히 사용된 적이 없는 거였죠. 사용된 적이 있으면 두 번 쓰면 안 되잖아요. 두 번 쓰면 돈을 두 번 쓰는 거니까. 그래서 사용되지 않은 트랜잭션 아웃풋을 항상 가리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UTXO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인풋은 사용된 적이 없는 아웃풋을 가리키는 거다. 우리가 이제 이런 트랜잭션을 만든다고 쳐봐요. 앨리스가 여기 앨리스가 L이 하나죠. 앨리스가 바백에 5 비트코인을 보낸다고 쳐봐요. 2억 5천만 원을 보낸 거죠. 뭐 한 3억 정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트랜잭션 만들 때는 자, 아웃풋에 앨리스가 바백에 5 비트코인을 보낸다. 이런 내용을 여기다 적으면 돼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적으려면 앨리스가 이 비트코인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앨리스한테 비트코인을 보냈을 거예요. 어디에 보면. 어느 트랜잭션에 보면 누군가가 보냈고 또 어디에 보면 누군가가 보냈을 거예요. 여기에는 들어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3 비트코인이 들어있고 여기도 4 비트코인이 들어있었다. 그러면 5 비트코인을 보내려면 여기 4 비트코인이랑 여기 3 비트코인을 합쳐가지고 그럼 얼마가 돼요? 토탈? 네, 7 비트코인 되죠. 그렇죠? 그래서 7 비트코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샘이 보냈고 여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앨리스가 자기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두 개가 된 거죠. 샘이 앨리스한테 4 비트코인, 앨리스가 앨리스한테 3 비트코인. 그러면 입력은 7 비트코인이고 밥한테는 5 비트코인 보내고 2 비트코인 남았죠. 그렇죠? 이것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남은 2 비트코인은 자기한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돈이 남으면 자기한테 보내는 그런 트랜잭션을 만들어야 돼요. 저걸 안 만들면 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살펴보면 지금 앨리스가 밥한테 5 비트코인 보낸다. 여기 있어요. 앨리스가 밥한테 5 비트코인을 보낸다. 그래서 아웃풋에 여러 개를 쓸 수 있고 인풋에도 여러 개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은 뭐가 되냐면 인풋에 들어있는 모든 값의 합과 아웃풋에 들어있는 모든 값의 합은 동일해야 돼요. 물론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fee도 들어있긴 한데 fee는 그냥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같아야 돼요. 값이. 자, 그러면 여기서 사용되려고 사용했던 걸 보니까 얘가 지금 여기 첫 번째 인풋을 봤더니 이거는 어디서 사용된 거는 여기 있는 트랜잭션을 갖고 온 거예요. 여기 트랜잭션에 있는 어떤 아웃풋이죠. 그렇죠? 트랜잭션에 있는 어떤 아웃풋을 포인트하는 거예요. 샘이 앨리스한테 2 비트코인 이거 그대로 갖고 온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밑에 거는 인풋이 다른 쪽에서 앨리스가 앨리스한테 7 비트코인 이걸 갖고 온 거예요. 그럼 토탈 9 비트코인이죠. 토탈 9 비트코인이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앨리스가 밥한테 5 비트코인 보내고 남은 거는 자기한테 그냥 다시 보낸 거죠. 4 비트코인. 그래서 얘도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맞아지면 그러면 이런 트랜잭션을 블록체인 마이너한테 보내면 마이너가 입력과 출력을 체크해서 같다는 걸 일단 체크하고 그 다음에
입력에 해당되는 걸 포인팅한 다른 게 있는지 체크해보고, 그렇죠? 그게 다 두 번 쓴 게 아닌지 다 체크해보고, 그렇게 해서 트랜잭션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UTXO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다른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어카운트 모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항상 UTXO 모델을 쓰는 것도 있고 어카운트 모델을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거는 UTX를 많이 썼고 요즘 뭐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것들은 보면 다 어카운트 모델을 쓰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UTX랑 어카운트 모델의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과 좋은 점, 뭐 단점.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UTX를 쓰고 있어서 모든 UTX를 다 트래킹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뭐 인풋이 있었는데 얘가 아웃풋을 가리고 있다. 그럼 그거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블록체인이 있어야지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항상 맞는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럼 이걸 왜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만약에 두 번 쓴다, 더블 스pen딩 한다. 그러면 요 아웃풋은 쓴 적이 있다 없다는 것도 우리가 다 체크를 하고 있어야죠. 쓴 적이 있으면 거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 구조를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안에서, 비트코인에서. 그래서 그런 게 좀 약간 이제 어려운 점이죠. 왜냐하면 모든 트랜잭션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있던 거 다 가지고 있어서 이 중에서 안 쓴 거, 쓴 거 다 구별하고 있어야 돼요. 장점은 뭐냐? 그럼 장점은 뭐냐? 확장성, 스케일빌리티. 왜 스케일빌리티가 높으냐? UTX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트랜잭션이 있고 이거 과거 거고 여기 과거 거고 여기 또 다른 트랜잭션이 있고 얘도 뭐 다른 과거를 이렇게 참조하고 있어요. 보면 요 돈 사용해서 뭔가 만들고 얘는 뭐 여기 돈이랑 여기 돈이랑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 트랜잭션을 수행할 때 보면 기존에 있던 요 아웃풋 값은 이제 더 이상 못 쓰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새로 생긴 아웃풋 값은 사용하는 거가 되겠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거는 사용 못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새로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보면 위랑 아래랑 그냥 분리되어 있어요. 뭔가 공통의 변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렬 처리가 가능해요. 즉, 이 트랜잭션이 맞고 이 트랜잭션이 맞는지를 각각 체크해 보면 돼요. 따로따로. 동시에 봐도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그럼 어카운트 모델은 그게 안 되느냐? 어카운트 모델은 안 돼요. 문제가 생겨요. 어카운트 모델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앨리스, 밥, 찰리들이 어카운트를 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카운트의 값이 있어요. 그래서 트랜잭션에 보면 지금 뭐 앨리스가 밥한테 5원을 보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런 트랜잭션이 들어오면 블록체인에서는 A의 값을 5만큼 감소를 시키고 B의 값을 5만큼 증가를 시켜요. 그다음 또 다른 트랜잭션이 있는데 얘는 뭐 B의 값을 C로 이만큼 보낸다. 그러면 얘는 B를 이만큼 감소를 시키고 C를 이만큼 증가를 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이 두 트랜잭션을 그냥 각각 수행하게 되면 어카운트 B가 지금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한쪽은 5를 증가시키려고 한쪽은 2를 감소시켜서 이게 싱크가 안 맞으면 그러면 값이 이상해져 버리죠. 그래서 5를 업데이트하는 중에 만약 마이너스 2가 업데이트되고 다시 5가 업데이트되면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렬 처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 그러면 뭐 퀀텀분들이 더 안 좋은 거냐? 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자, 이런 병렬 처리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UTX-5의 또 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뭐가 있냐면 UTX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새로운 아웃풋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기존 거는 그냥 못 쓰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새로운 이 아웃풋을 만들 때마다 새로운 주소로 보내면 그러니까 주소를 계속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추적하기 어렵겠죠. 이게 누구 건지.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좀 더 올라가요. 이게 새로운 주소 만들면 이게 같은 사람한테 보낸 건지 새로운 사람을 보낸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좀 더 프라이버시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어카운트 모델에서는 어카운트가 하나씩만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계속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럼 어카운트가 너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오버헤드 커지기 때문에 어카운트 보통 재활용을 하거든요. 계속. 그래서 어카운트 모델에서는 어카운트를 보고 누군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카운트 모델에서 이대령 같은 경우에는 어카운트는 그냥 글로벌한 어떤 상태예요. 어카운트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제 어카운트 모델의 장점은 뭐냐? 어카운트 모델에서는 트랜잭션을 모두 다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어카운트 결과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블록체인에 트랜잭션이 막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고 또 뭐 때문에 막 되고 그래서 트랜잭션은 뭐 한 100만 개쯤 있었지만 사실 이게 1000명이 서로 주고받은 거였다. 그러면 어카운트는 1000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트랜잭션 100만 개를 다 유지할 필요 없고 이 트랜잭션 수행하고 나면 결과가 어카운트가 나오겠죠. 이 어카운트. 그래서 이 어카운트만 항상 유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카운트의 크기가 실제 트랜잭션 전체보다는 작기 때문에 훨씬 더 이피션트한 거죠. 그리고 어카운트 모델 나오게 되면 좋은 점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걸 할 때 훨씬 더 좀 심플해져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체킹할 때도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이 이게 맞는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웃풋이 쓴 적이 있는지 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어카운트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어카운트의 돈이 뭐 앨리스가 바바한테 보낸다. 그러면 앨리스 돈이 음수만 아니면 되겠죠. 그만큼 보낼 수 있는지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감소시켜 버리면 되고. 그래서 훨씬 더 체크하는데 쉽기 때문에 이피션트해진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와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트랜잭션을 볼 거예요. UTXO란 어카운트 봤는데 이제 UTXO였고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더 자세히 볼 거고, 자, 앨리스가 바백에 5비트코인을 보낸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인풋 파트가 있고 위에 파란색이 인풋 파트고 빨간색이 아웃풋 파트죠. 그렇죠? 질문이 있었네요. 자, 여기서 UTX 모델에서 더블 스pen드가 일어나면 언제 유효하지 않은 걸 알게 되나요? 바로 알죠. 마이너가 트랜잭션이 들어오면 바로 확인을 해요. 뭐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 트랜잭션 1이 여기는 그걸 사용하고 있고 트랜잭션 2도 이걸 똑같이 쓰고 있다. 이런 경우인가요? 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일단은 각각 체크해가지고 맞는지 체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혹시라도 트랜잭션 중에 똑같은 걸 또 쓰는 게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마이닝 할 때 바로 알아요.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이렇게 가면 그 모든 블록체인에 있는 노드들은 트랜잭션 만드는 체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체크하고 나서 그다음에 둘 사이에서 뭐 인풋 중에 똑같은 거를 참조하는 게 있는지 체크하면 되겠죠. 둘 다 유효하지 않은 걸로 처리되느냐? 어, 보통은 뒤에 있는 게 유효하지 않은 걸로 돼요. 예, 이들은 같은 경우에는 보면 다 시퀀셜을 보통 오더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는 맞고 순서대로 생각하면 순서대로 수행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위에 거는 맞고 밑에 거는 이제 틀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어카운트 밸런스 모델에서 잔액을 체크하는 과정이 비슷하지 않는가?
어, 사실은 요 같은 값을 체크하는 건 간단하죠. 트랜잭션들이 쭉 있으면 같은 값이 있는지는 그냥 트랜잭션 안에서만 같은 인풋이 혹시 나온 적이 있는지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려운 거는 이게 가리키고 있는 아웃풋 값이 사용되기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체크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게 오래 걸리는데 그거는 그냥 패러럴하게 수행할 수 있고. 그래서 체크해야 되는 양이 훨씬 더 적은 거죠. 패러럴하게 할 때는 사실 많은 전체 히스토리를 다 보고 체크해야 되는 거고, 이 안에서 블럭 안에서 각각의 트랜잭션 사이 하는 거는 뭐 트랜잭션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같은 게 있는지 체크하는 건 금방 할 거고, 어카운트 모델에서는 어카운트를 이제 우리가 참조해야 되는데 어카운트를 시퀀셜하게 계속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어카운트 모델에서도 뭐 똑같은 애가 아니라 서로 다른 애였으면 각각 해볼 수도 있겠지만, 좀 패러럴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이거라 보면 돼요. 뭐냐면 UTXO는 어떤 하나가 있으면 이걸 사용해서 새로운 스테이트를 만드는 거고, 그냥 어플 하나 만드는 거고, 어카운트는 이 입력을 받아서 뭔가 스테이트, 어카운트라는 걸 업데이트 하잖아요. 근데 이 어카운트라는 게 사실은 뭐 전체 글로벌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테이트를 바꾸는 건 사실은 병렬적으로 원래 처리하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어카운트가 다르면 각각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네,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구현을 잘하면 어카운트 모델이라도 어카운트가 서로 겹치지 않는 거면은 걔네는 따로따로 병렬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카운트를 업데이트하는 건 사실 오래 안 걸려요. 실제로 오래 걸리는 부분은 뭐냐면 서명을 체크하는 게 오래 걸려요. 서명 체크하는 거는 다 병렬적으로 하죠. 어카운트 모델이든 UTX 모델이든 서명을 다 병렬적으로 체크하고, 그런 다음에 스테이트 업데이트하는 거, 어카운트를 업데이트하는 건 시퀀셜하게 하더라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부분은 아니어서 문제가 없죠.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트랜잭션으로 가면, 자, 어, 자, 요 새로 생긴 트랜잭션을 볼게요. 이 트랜잭션을 보면 이제 이거는 누가 만드냐면 앨리스가 만드는 거예요. 주인이 앨리스예요. 앨리스가 만드는 거고, 자, 앨리스가 자기 프라이빗 키로 만드는데 뭘 할 거냐면, 자, 어떤 트랜잭션을 이렇게 쭉 봤더니 이 아웃풋이 있죠. 이 아웃풋이 자기 앨리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뭐가 정확하게 적혀 있냐면 앨리스의 퍼블릭 키를 해시한 값이 적혀 있어요. 해시한 값이 적혀 있고, 그래서 이 해시 값을 사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보통 어드레스로 불러요. 앨리스의 주소죠. 앨리스의 주소고. 자, 이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드는 트랜잭션은 요 요 트랜잭션을 포인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덱스를 줘야 되겠죠.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인덱스를 줘야 돼요. 요거를 보면 된다라고 인덱스를 주면서, 그다음에 뭐가 들어있냐면 또 여기도 오면 뭐 또 다른 쪽에 보면 이런 게 있고, 또 앨리스한테 가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인덱스가 있어요. 여기 인덱스. 예를 들어서 요 아웃풋은 뭐 1000번째고 얘는 1001번째고 얘는 뭐 1002번째고 여기 1003번이고 이러면 얘는 1000번이랑 얘는 1003번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요거 다 이런 정보가 다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아웃풋도 만들겠죠. 아웃풋. 그래서 아웃풋에는 자기가 보내는 거죠. 앨리스가 5 비트코인을 밥의 퍼블릭 키에다가 해시한 거, 밥의 주소죠. 일로 5비트 걸 모아낸다. 그다음에 4비트 걸 모은다. 이런 거를 아웃풋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정보가 아웃풋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트랜잭션은 누가 만들 수 있어요? 누구만 만들 수 있어야 되죠? 얘는 앨리스만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앨리스 돈을 밥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은 앨리스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빼내는 이 정보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앨리스의 서명을 여기다 붙여요. 서명. 그리고 이 서명이 맞는지 체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명을 체크하려면 퍼블릭이 필요하거든요. 퍼블릭도 여기다 적어놔요. 이렇게 적혀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트랜잭션이 가면 마이너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체크할까? 마이너가 체크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요. 자, 이런 입력이 쭉 들어오면 이런 트랜잭션이 들어오면 마이너는 먼저 인풋을 봐요. 인풋을 쭉 보니까 1000번 여기죠. 1000번 여기 내용에 보더니 어떤 이게 뭐 앨리스인지 뭔지 잘 몰라요. 마이너 입장에서는 그냥 어떤 어드레스가 있어요. 그렇죠? 어드레스가 있고 이 어드레스가 있는데 이 어드레스가 여기 들어있는 펍키를 해시하면 이 어드레스인지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거 맞네? 체크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서명이 있죠. 서명이 요 아웃풋에 해당되는 서명이 맞는지를 체크해요. 요 퍼블릭 키를 가지고 이걸 이게 베리피케이션 키죠. 전자 서명을 확인하는 키죠. 그래서 요 내용이 맞는지를 이 펍 키를 가지고 확인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럼 밑에 인풋 보면 1003번이죠. 1003번. 이 경우는 지금 똑같은 펍기죠.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은 다른 펍이어도 상관없어요. 어드레스가 인풋이 여러 어드레스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이 트랜잭션 만드는 사람들은 각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프라이빗 키를 아는 사람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장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펍키가 있고 이게 여기 앨리스가 보낸 요 어드레스랑 매치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 퍼블릭 키를 가지고 이 아래쪽에 있는 시그니처가 맞는지 또 확인을 하고 그래서 확인이 다 됐다는 얘기는 이 인풋들은 이 아웃풋을 확인하는데 충분한 정보이기 때문에 다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밑에 거는 수행해도 된다. 그래서 새로운 거다. 그리고 위에 이 것들은 이 실제 1000번째, 1003번째 아웃풋을 사용한 거다라는 게 밸리드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해시가 뭔지, 전자서명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물론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이걸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 크립토그래피 기본 자행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해시랑 전자서명을 간단하게 보려고 해요. 뭐 스킴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중요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입력과 아웃풋이 되는지만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해시라고 하는 거는 자료구조 시간에 배운 그 해시가 아니죠. 우리가 하는 거는 암호학적 해시고 암호학적 해시는 좀 달라요. 그래서 암호학적 해시는 자료구조 시간에 배운 해시는 뭐냐면 입력을 길게 주면 출력을 짧게 만드는 게 원래 해시였죠. 그렇죠? 입력이 긴데 출력을 짧게 만드는 게 해시예요. 암호학적 해시는 똑같이 입력을 길게 주면 출력을 짧게 만들어주는 게 한데 이 외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뭔가 성질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이 성질이 추가가 되면 우리가 암호학적 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해시를 잠깐 보면 해시 자체는
입력의 길이를 줄여주는 게 해시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시예요. 뭐냐면 해시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입력이 들어오면 얘를 뭐 여러 글자가 나오면 글자들을 다 더한 다음에 모듈러를 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시의 엘비스다 이렇게 들어오면 뭐 L은 5고 E는 5고 L은 12, V는 22, I는 9, S는 19 이거 다 더하면 67이 나오고 이거를 모듈 하면 15 그래서 얘는 15가 나온다. 이것도 해시죠. 왜냐하면 입력은 길지만 출력은 짧아지니까 어떻게 나오던가. 이런 걸 우리가 해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정의할 거냐면 컬리전이라는 걸 정의할 거예요. 충돌. 충돌은 뭐냐면 해시에다 입력을 넣고 두 해시에다가 넣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같은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해시라고 하는 기 입력을 줄여놓은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다 보면은 같은 값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같은 값을 찾는 걸 우리가 컬리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출력이 같아지는 서로 다른 x, y 값을 우리가 컬리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비바랑 베가스는 둘 다 2가 나와서 우리가 컬리전을 찾은 거죠. x는 비바, y는 베가스. 이게 컬리전이죠. 그래서 컬리전은 항상 존재해요. 해시 함수는 무조건 존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입력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러면 그럼 컬리전은 존재하는데 암호학적 해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컬리전 레지스턴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컬리전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컬리전 프리 해시 펑션이 있느냐 이런 건 없어요. 컬리전은 항상 존재해요. 근데 컬리전 레지스턴스는 뭐냐면 입력이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같은 게 있어요. 출력은 다른, 출력은 같은, 입력은 다른 존재하지만 이렇게 되는 x, y를 찾는 게 이게 오래 걸린다는 거야. 레몬스트보다는 practically 존재하는데 이걸 찾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억 년, 1000억 년이 걸린다. 그러면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죠. 아무리 지금 지구상에 있는 많은 컴퓨터를 다 쓰더라도 뭐 1000억 년이 걸린다. 이 해시를 찾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컬리전 레지스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암호학적 해시는 컬리전 레지스턴스예요. 그래서 어떤 해시 함수가 주어지면 이거에 입력 두 개를 찾는 게 어려운 거죠. 출력이 같아지는. 이걸 찾는 게 어려운 걸 우리가 컬리전 레지스턴스라고 하고 암호학적 해시는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웨이는 뭐냐? 원웨이는 뭔가 출력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의 이전, 요 입력에 해당되는 걸 찾을 수 있느냐? x를 찾는 거. 이게 원웨이예요. 어떤 게 더 쉬운 일일까요? 컬리전을 찾는 게 쉬운 걸까요? 원웨이를 깨는 게 쉬운 걸까요? 어느 게 더 쉬운 일 같아요? 컬리전을 찾는 게 더 쉬워요. 왜? 원웨이를 깨면 컬리전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원웨이를 원웨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잠깐만요.
화면이 잠깐 멈췄네요. 음. 자, 그래서 원웨이면 원웨이를 깨면 당연히 컬리전을 그 당연히 컬리전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원웨이. 자, 뭐냐면 어떤 값이 있을 때 입력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x를 하나 뽑아요. 그런 다음에 해시를 계산을 해요. y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y를 줘요. 원웨이 계산하는 애한테. 얘한테 주면 얘는 뭔가 이렇게 해서 y가 되는 어떤 값을 찾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y가 되는 값은 되게 많죠.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값은 x가 아닐 확률도 꽤 높겠죠. 그렇죠? x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x가 아닐 거예요. 찾았죠. 그렇죠? 이제 얘는 이거지만 얘는 다르죠. 그래서 원웨이가 깨지면 컬리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냥. 그래서 컬리전 리지스턴스 해시가 존재한다는 게 더 리저널한 거죠. 원웨이는 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제 해시 알고리즘 중에서 이제 이 CQ 해시, 샤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되어 있고, 샤라고 하는 게뭐 샤 제로, 샤 원, 샤2 이렇게 되는데 샤 1이 이때 나왔고 이 한 97년인가 깨졌어요. 깨졌다는 게 뭐냐면 컬리전을 찾은 거예요. 샤 1은 아웃풋이 160비트였을 거예요. 아웃풋이. 그래서 컬리전을 그냥 좀 원래는 160비트이기 때문에 뭐 2에 160승 사실 2에 80승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알고리즘을 잘 분석해 보니까 한 2에 50승 만에 찾을 수 있었고 2에 50승 정도는 컴퓨터를 여러 대 쓰니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샤2가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거죠. 2002년도. 그래서 지금 샤2를 많이 쓰고 있죠. 샤2에서 입력이 주어지고 출력이 나올 텐데 출력의 비트가 224비트짜리도 있고 256비트짜리도 있고 384비트, 512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대부분 많이 쓰는 게 요 샤256. 샤256 그러니까 샤2 알고리즘인데 아웃풋 길이가 256비트짜리인 거죠. 이거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들 같은데 샤3도 쓰고 있어요. 샤3. 샤3도 모양은 출력의 크기는 비슷해요. 그냥 256비트 이런 식이고 속의 구조가 좀 달라요. 샤2랑 비슷비슷한데 좀 달라서 샤3가 조금 더 시큐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샤3가 좀 더 느려요. 샤2보다. 그래서 자 이런 게 해시 알고리즘이다. 패딩은 넘어가도록 하고 샤가 이렇게 된다는 거였고 콜리전 레지스턴스가 있다는 거였고 월스트 패러다이스 넘어가고 자 그러면 어,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이제 요 호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줄 거예요. 뭐냐면 자 첫 번째 거 이건 여러분들이 뭐 C로 짜든 파이썬으로 짜든 뭘로 짜든 상관없어요. 어떤 언어로 써도 상관없고 뭘 해볼 거냐면 자 샤256 샤256은 보통 라이브러리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서 뭘 하면 되냐면 샤256의 입력으로 블록체인 호목 1 이렇게 주고 한번 출력이 뭐가 나오는지 출력을 프린트해 보면 돼요.
프로그램을 돌려보라는 얘기죠. 첫 번째 문제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이게 1번이고 2번 문제는 컬리전을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해시에다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스트링을 주고 입력을 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건 이제 컨캐티네이트 스트링 두 개 합치는 거죠. 그냥 이어서 x랑 뭐 이건 이제 카운터라고 보면 돼요. 카운터 0부터 해서 그냥 계속 증가시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값이 처음에 0으로 시작하도록 하는 x를 찾으면 돼요. 한 몇 번 정도 시도해보면 되겠어요? 평균적으로 한 2번 해보면 되겠죠? 1 아니면 0일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이건 바이너리예요. 이진수. 이진수예요. 그래서 2번 해보면 되겠죠? 2번 정도 해봤고 운이 나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이 x 값을 자기는 뭐 한 1000부터 시작했는데 한참 뭐 2000까지 갔는데도 안 나왔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 여하튼 이거는 그냥 포름을 돌면서 찾으면 되겠죠. 아웃풋 값이 첫 번째 비트가 0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보면 되니까. 자, 이렇게 찾아보고 여기까지. 세 번째 거 요거. 이게 뭐냐면 자, 똑같이 찾는 거예요. 블록체인 해가지고 찾는 건데 블록체인이고 여기 카운터 x를 붙이는 거고 이 카운터를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냐면 난스라 불러요. 난스라 부르고요. 이 카운터 값을 여기 x 값을 막 집어넣었더니 얘가 0이 쭉 나오는데 이 0의 개수가 n이라고 하면 0이 하나짜리일 때 0이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0이 20개일 때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르겠죠. 돌려보면. 그렇죠? 하나 찾는 데는 뭐 1mm가 걸렸는데 2개 했더니 2mm가 걸렸고 3개 했더니 4mm 걸리고 4개 했더니 8mm가 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2배씩 증가할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 시간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x축이 n, 여기 개수, y축이 시간. 그래서 쭉 그려보면 되겠죠. 20까지. 1부터 20까지. 알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시간을 재보면 될 거고 뭐 시간을 재보는 건 타임함수를 쓰든 뭘 쓰든 뭐 초시계를 재든 알아서 재면 될 거예요. 아마 뭐 한두 개 할 때는 못할 때면 20개쯤 되면 초시계로도 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제 그 다음 거 여기 마지막 거는 뭐냐면 샤를 2번 쓰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해시에다가 또 해시를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플러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시만 한 번 더 쓴 거예요. 그냥 얘도 평균적으로 2번이면 찾겠죠. 첫 번째가 0이 나오는 거는 대신 계산하는데 걸린 시간이 해시 2번 하는데 2번이 걸리죠. 첫 번 위에 거보다는 시간이 2배 걸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뭐라냐면 앞에 산 것처럼 0의 개수를 1부터 20까지 증가시켜 가면서 시간을 재가지고 그려보면 될 거예요. 아마 여기의 시간이 이 앞에 있는 거에 비해서 1번에 비해서 2번이 한 2배쯤 느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실험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프로그래밍 숙제예요. 프로그램을 짜서 실험을 해서 돌리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느냐? 자, 이게 이 두 번째 이 알고리즘이 실제로 비트코인에서 사용되는 프루프 워크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짜볼 거예요. 그렇죠? 이게 숙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전자서명은 전자서명의 목적은 일종의 무결성을 제공하는 데 있어요. 서명을 하고 나면 못 바꾸죠, 값을. 그리고 자기만 할 수 있고. 그래서 전자서명은 무결성 또는 이거랑 부인 방지성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원래. 부인 방지는 뭐냐면 누가 전자서명을 했어요. 그럼 내가 안 했다고 발뺌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자서명을 딱 했는데 내가 한 거예요. 내 전자서명이 딱 붙어 있어요. 근데 난 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전자서명은 나만 알 수 있으니까. 왜? 이 전자서명을 하기 위한 비밀 정보는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어떤 전자서명이 들어있다. 그럼 내가 했다는 게 그냥 보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발뺌할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누구한테 돈을 주겠다라고 하고 전자서명을 했는데 내가 한 적이 없어. 딴 사람이 가짜를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게 부인 방지성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을 제공하는 게 전자서명이고 전자서명을 구현하는 방법은 많이 쓰는 게 이제 RS에 기반한 전자서명과 일립틱 커브에 기반한 전자서명이 있고 여기 이제 EC 일립틱 커브 기반한 일립틱 커브 여기는 디지털 시그니처 알고리즘. ECDS라고 하는 그냥 국제 표준이 있어요. 전자서명에 대한 표준이 있어요. 자, 왜 ECDS를 우리가 보냐? 비트코인든 이더리움든 둘 다 ECDS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전자서명으로. 이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서명이라고 여기 보다시피 두 가지 정도로 보통 사용합니다. 데이터 인테그리티, 데이터가 뭐 바뀌지 않았다는 정도, 그 다음에 논 레푸디에이션, 부인 방지 그 정도로 전자서명이 사용이 된다. 거고, 뭐 이런 알고리즘 볼 필요 없고 전자서명의 기본만 얘기를 하면 기본은 전자서명은 뭘로 이루어졌냐면 키가 있어요. 키가 있는데 키가 두 가지예요. 퍼블릭 키랑 프라이빗 키가 있어요. 또는 얘를 뭐라 부르냐면 베리피케이션 키, 얘는 사이닝 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베리피케이션 키, 사이닝 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앨리스가 만약에 뭔가 서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앨리스는 사인이라는 알고리즘을 돌려요. 사인이라는 알고리즘을 돌리기 위해서는 사이닝 키가 있어야 되고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면 전자서명이라고 해요. 시그마. 그러면 베리파이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베리피케이션 키를 가지고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 전자서명을 하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리피케이션 키는 그냥 공개되는 정보고 사인인 키는 전자서명 하는 사람만 알고 있는 거, 반만 아는 거고. 그래서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앨리스의 사인인 키가 있고 바벨 같은 그리고 앨리스의 베리피케이션 키가 있는 거죠. 당연히 밥의 경우에는 밥에 사인인 키가 있고 밥에 베리피케이션 키가 있고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앨리스의 퍼블릭 키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게 뭐냐면 앨리스의 베리피케이션 키예요.
그 다음에 앨리스가 뭐 서명을 만들었죠. 시그니처를 만들었잖아요. 시그니처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사인 알고리즘을 돌려서 A의 사인인 키를 가지고 메시지를 넣으면 시그니처가 나오는 거고, 이 메시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베리파이를 돌리면 되죠. 베리파이를 돌리려면 당연히 우리가 베리피케이션 키를 넣어야 되죠. 그거를 여기서는 PK라고, 퍼블릭 키. 그래서 앨리스의 퍼블릭 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앨리스였는지 하려면 앨리스의 퍼블릭 키를 넣어서 메시지랑 시그니처를 넣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맞는지 틀린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A의 브레이크.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전자서명은 키가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가 있고, 알고리즘은 선명한 사인 알고리즘, 그다음에 서명이 맞는지 체크하는 베리파이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서는 퍼블릭 키가 베리피케이션 키고, 프라이빗 키가 사인인 키고, 그다음에 어드레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요 퍼블릭 키를 해시한 걸 어드레스라고 부르더라.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고, 뒤에 이 실제 전자서명 알고리즘은 하진 않을 거고,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할 거야.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다시 ECDS 정도만 다시 와서 볼 건데, 지금은 볼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트랜잭션 쪽을 다음 시간에 계속 걸쳐서 보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질문 있나요? 자, 오늘 그래서 과제 기한은 언제까지냐? 과제 기한은 넉넉하게 줄 거예요. 뭐 한 추석 넘어서, 그렇죠? 추석은 넘어야 될 거고, 한 10월 첫째 주 정도면 되겠죠? 그렇죠? 다시 이제 포털에 공지를 해줄게요. 네. 그리고 과제에 뭐 사용될 언어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 쓰기 편한 걸 쓰면 될 거예요. 근데 샤 이어록을 어떻게 쓰는지만 좀 이제 웹서치를 해보면 되겠죠. 자,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봐요.